언제냐라는 것보다 어느 가격이냐가 바닥이다라는 걸 기준점을 두시고 그 기준점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계시다가 한번 터질 거야, 조정될 거야, 그래서 조정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바닥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기준 가격이 나오는 때가 바로 그게 바닥에 한 점을 찍는 때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어떤 자기의 결정을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15년 정도는 현업에 있었고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대학 강의를 해서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내용들을 좀 방송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이 대세하락에 가는 어떤 그 현상들을 2022년 말에 한번 보였고요. 또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 외적 요인도 가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에, 올해 안에부터 본격적인 대세 조정기, 하락이라는 표현보다 대세 조정기가 시작돼서 한 2, 3년 최소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분석한 바로는 일단 상승론이나 이제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은 한 번의 조정이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상승 라인을 탄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머릿속에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정기가 상당히 힘든 기간입니다. 생각보다. 이 그래프상으로는 잘 못 느끼시죠, 일반 분들은. 특히 2030, 40 세대분들은 더 못 느껴요. 근데 50, 60, 70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98년도는 그나마 좀 한 3년밖에 안 가고 1년 반 정도 회복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도에 지금처럼 정부 활성화 정책으로 다시 상승 국면에 갔다가 9년 말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부터인데 8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9년 잠깐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어서 보면은 8, 9, 10, 11, 12, 1, 2, 3, 4 이렇게 하면 9년이고요. 2009년도에 잠깐 상승, 지금처럼 작년에 상승한 것처럼 2009년도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2009년 말, 2010년부터 하락 좀 조정기였는데요. 그래도 10, 11, 12, 13, 14, 5년간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기 시작할 때 좀 살아났거든요. 5년에서 6년을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도 지금 영끌처럼 레버리지를 너무 활용하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못 뱉은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최근에 여러분 뭐 뉴스 보셨죠? 11년 만에 역대 경매 최대 건수. 그 당시는 한 1년에 막 14만 건 이랬습니다. 지금보다 40%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도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맞는데 중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그 상황이 확실하게 그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요. 2013년 전과 약한 대자뷰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현재 거래량이에요.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영끌 시절이고요. 최근에 대책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다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신생아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약간 고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부분은 뭐냐. 대세 하락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래량 감소가 예전보다 좀 심각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조정을 받고 바닥을 형성하면 다시 이제 또 상승 국면을 가겠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좀 빠릅니다. 차이점은 서울, 경기도 제가 임의경매 건수, 임의경매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두고 이렇게 판결이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걸 임의경매라고 해요. 강제경매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을 게 있으면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경매 신청하는 한 번의 과정이 더 있어요. 그건 이제 강제 경매고.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경기도, 부산 임의 경매 건수 추이 보시면 이렇게 2006년, 10년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물론 그전 것도 있는데 일단 끊어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상승기인 2014년, 15년부터 경매 물건이 급격히 줄어요. 줄다가 지금 이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의 이 건수가 서울, 부산, 경기도 할 거 없이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죠. 곡선의 형태가 보시면 이 기울기랑 비교해 보세요. 기울기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하다는 우리가 신호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죠. 올 한 해도 이게 이 수준의 14만 건까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저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전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2008년, 7년 말 8년 초까지 집값이 상승을 유지했어요. 신고가도 나오고. 근데 거래량은 없었어요. 거의 대자뷰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월 1일에 건설회사 미분양 이런 문제 때문에 똑같이 활성화 정책을 던졌어요. 그러자마자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금리 인상하거나 경제 위기 여파가 오면 보통 1년 정도 뒤에 시장에 나타나요. 바로 안 나타나고. 뉴스에는 막 나오지만. 왜냐하면 보통 시작되면 이자를 좀 내는 걸 갖다가 시장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가 올라오고 나면 보통 3개월이나 6개월에 끊어서 변동금리를 고시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뒤부터 이자를 더 부담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6개월 가서 힘들면 이제 포기하거나 1년 가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 기간이 한 1년 잡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리하게 비싸게 샀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 물건들이 이제 시장 조정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경매가 되겠죠. 싸게 팔아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입니다. 전국 임의 경매 건수가 이때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9년대 활성화 정책을 써서 버텼다가 못 버티고 나온 게 10년도부터 14만 건, 13만 9천, 14만 8천. 거의 15만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대출 활성화와 함께 15년 들어가면서 LTV, DTI 완화하고 재건축 완화하고 활성화 정책을 많이 썼죠. 임대사업자 제도 쓰고 줄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하다가 쭉 유지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장에서도 경매 건수가 1년에 8만 건, 9만 건이에요. 물론 이거는 공동주택만 따는 건 아닙니다. 전부 임의경매인데 여기서 보시면 9만 8천까지 다시 가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오버됐을 때는 수요자가 적어지면 거래에 역행해서 이 경매 건수는 늘어나요. 반대 지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1년 만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부산, 경기 임의경매 건수도 기울기가 아까 거랑 전국적으로 한데 전국적으로 아까 기울기가 더 높잖아요. 네. 서울, 경기도, 부산보다. 그건 뭐냐면 서울, 경기도, 부산은 약간 수요자가 일반 지방 광역시보다 더 많아요. 그게 기울기가 약하지만 방향성은 똑같아요. 근데 지방 요새 PF 문제랑 연결되는 이런 데들은 경매 건수가 이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현황이에요. 보시면 서울이 208% 늘었어요. 전년 대비. 갑자기 2배가 됐고, 여기 빨갛게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부산은 231%. 부산이 이제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매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가 다 200%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이 지역들은 그러면 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 경매 개시 건수의 공동주택도 이렇게 2배씩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분명히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도는 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요. 일부 대단지, 희소단지는 올라갔지만 나머지 약간의 최상급이 아닌 중상급들은 수요가 없다 보면 팔리지 않거나 이자를 못 내면 당연히 경매로 가죠.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에 특례보금자료에서 수요가 받쳐준다 늘어난다는 것은 올해 이제 26조 6천억의 신생아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에도 그러면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단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어떤 팩트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보셔서 아시지만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내려봤자 0.5에서 1%의 최저는 0.25에서 0.5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뭐 연말에서 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시장에 이게 좀 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금리가 우리가 더 낮잖아요. 미국이 만약 1% 내리면 4.5잖아요. 4.5면은 우리 3.5인데 1% 갭이 원래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저 경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첫째 통화의 가치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느 나라 돈을 더 안전하게 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고 패권 국가고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갭을 생각하면 평소에 보통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금리 차라는 건 이제 통화 가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1%에서 2% 유지가 제일 적정한 거로 계속 왔었다가 지금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미국이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그때 거의 1% 0.5% 할 때 우리 2%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지한 거예요 계속. 근데 요번에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의 그 제가 볼 땐 거품이 지금 금리를 0.5만 올려도 한계 차주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익스포저라고 하죠. 금융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도 고민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붙이잖아요. 구조개혁하고 뭐 재정통화정책 해야 된다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그런 발표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당분간 6개월 내에는 절대 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 그럼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요의 어떤 구매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이자를 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이자가 반으로 줄면 250만 원 내니까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500만 원까지 지출되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지대한 역할을 해요. 단 그 전제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아주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만 증가되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시장 상황인 거고요. 그림 보시면 이 노무현 정부 때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잘 안 쳐다보는데 지금 이제는 쳐다보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금리가 3.5에서 5.5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5.5까지 가는데도 이게 거래량이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되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계속 늘잖아요. 상승률도 그렇고 이때까지 좋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리의 수준이 부담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 당시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7에서 한 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3% 약간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아니거든요. 거래가 줄고 여기 보시면 금리가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터지고 나서 2%대입니다. 이게 장장 한 2, 3년 갔거든요. 더 쳐지는데요. 주택이. 그럼 이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올려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은 경제 펀더멘탈과 수요자들의 그 레버리지, 부채 상황, 부담 능력, 또 경제 이익이 다 하나의 변수로서 다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금리라는 것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나오는 게 시장의 모습인데 금리를 2% 낮췄는데 내가 버는 게 5% 줄거나 실질 소득이 지금 3.9%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없는 시장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상승론자 입장에서 하나만 보면 맞아요. 팩트를. 그러나 우리가 그 경제학의 기본이 여러분 2%입니다. 2%. 가정법. 모든 그 논리와 이론이 이것은 뭐뭐라고 가정하고 하면 이건 맞죠. 그죠?
근데 얘가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가 변하고 전쟁이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날 때는 이것도 같이 보셔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웬 이렇게 하시는데 how much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언제 집값이 바닥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22년 하반기에 갑자기 수도권은 50%, 서울은 송파, 강동 같은 데는 35%, 막 40%까지 막 하락했어요. 그 순간은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급하게, 너무 급하니까 급하게 이제 활성화도 지금 썼잖아요. 다시 이제 또 8, 90% 회복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1차 바닥이었고, 그러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라면 또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쇼크가 와가지고. 그럼 그때가 그 가격이 최고점 대비 서울은 한 40%, 지방이나 광역시는 최고점 대비 한 50%까지 근처, 뭐 상하로 뭐 5%, 10% 잡을 수는 있겠죠? 그거 내려오면 일단 그때는 바닥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언제가 바닥인 게 아니라,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바닥 지점이 아직 안 갔다고 하면 그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신용 통화 시대잖아요. 큰 은행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다 같이 예금주들이 모여서 다 돈 빼자 그러면 그거 다 망합니다. 다 대출해 놨는데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냐라는 것보다 어느 가격이냐가 바닥이다라는 걸 기준점을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광역시에 사시는데 물론 구도심은 잘 안 내려오죠. 아주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그러나 평균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5에서 10%에 매년 나머지 95%의 물량을 보셔야죠. 기존 주택. 물론 뭐 신축한 지 10년 15년 되면 신축이지만 약간 기존 주택으로 보잖아요. 신규 입주 말고. 그럼 이런 주택들이 갑자기 30% 40% 내렸다? 그럼 그게 바닥이죠. 그 언제가 아니라 어느 가격이냐가 언제 오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안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바닥은 그 수준까지 내려가야 바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계시다가 한번 터질 거야, 조정될 거야, 그래서 조정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바닥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멀었나 뭐 이러지 마시고 그 기준 가격이 나오는 때가 바로 그게 바닥에 한 점을 찍는 때다. 그때 시장 미리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어떤 자기의 결정을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그 2020년 말에 막 내려왔을 때요, 기다렸다가 준비하신 분들은 샀잖아요, 그 금매를.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다가 아니라 자기 소득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는 가격의 범위면 지금 내려간 수준은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다 보여요. 거주용으로는. 다만 투자용으로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복할 때도 좀 늦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한 데는 지금 45%막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가끔 금매가. 그러면 그 가격 수준이 2018년, 19년 수준까지 갔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물가 상승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비도 좀 올랐죠. 그거 감안하시면 최고점 대비 40, 50% 내린 서울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을 것이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자본주의 형태상 뭐 손해볼 일은 없으시겠다. 그래서 매입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다만 자기 소득에 무리하게 뭐 40%, 5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한 35% 이 정도 수준이면 변동성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건 무조건 뭐 제가 볼 땐 거주를 위해서는 사셔도 큰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올라갈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는 신축 대단지 투자성 있는 데가 먼저 올라가고 지금처럼 노도강 같은 데가 따라 이제 올라가죠. 근데 내려갈 때는 거꾸로 됩니다. 바깥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심지가 내려가거든요. 그 순서는 뭐 매번 그래왔어요. 우리 2030 사원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커피숍이 10개가 있어요. 다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면 뭘 스타벅스 얘기 나서 좀 그런데 스타벅스만 가다가 이디야 커피도 잘 되고 뭐 메가 커피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죠? 네. 다 같이 잘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 가던 사람들은 유지를 하려고. 근데 메가박스를 가던 분들은 안 먹어도 되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곽부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약한 것부터 수요가 좀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저 상위층보다 어떤 서민층의 취약층들이 기호성 어떤 소비가 경제에 따라서 민감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 보시면 아 올라갈 때는 도심지가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바깥이 외곽이 먼저 내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국가에서 예전에 2010년도 때 부산과 서울 5대 강시는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서울은 내려가는데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미분양, 양도세 세금을 나중에 샀다가 팔을 때 그 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집 팔 때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방은 그때 좀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쳐지면 가격이 상승 압력이 있잖아요. 지방은 좀 올랐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런 정책적 상황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강남을 갔다가 갑자기 뭐 규제 지역을 풀거나 언젠간 풀어요. 더 내려가면.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조정이 계속 될 거다. 노도강의 어떤 물결이 중심지로 오고 있다. 그 예는 여러분 강남에 작년 9월 달부터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못 가졌는데 나중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 경매가 급증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